안녕하세요. 온라인 극장을 설계하는 사람들을 운영하는 스튜디오 그레이스 양은혜입니다. 리서치 팀의 첫 온라인 렉처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렉처를 진행해 주실 분은 드라마투르그이자 공연 이론 학자로 활동하시는 김재리 선생님입니다. 다룰 주제는 루돌프 본 라반의 코레오틱스, 공간과 신체의 조화, 코레오그래피의 이슈들입니다. 신체와 공간의 관계를 공연 이론 중 라반의 이론에 기반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용에서 공간의 개념과 공간 중심의 안무 사례들을 다루고 공간, 시간, 신체의 관계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김재리 선생님, 다이아고널 서치 건축설계사무소 김사라 소장님, 게임 기획과 연구 활동을 하시는 박이선 선생님,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기획을 함께하고 에디팅을 맡아주시는 권태현 선생님입니다. 공연, 건축, 게임, 미술이라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신체와 공간의 관계를 다루는 렉처로부터 토론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루돌프 라반이라고 하는 그 무용에서 이론가가 그 공간과 어떤 신체의 관계를 통해서 무용의 이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무라는, 춤을 만드는, 그러니까 춤을 형식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용됐었던 이론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루돌프 라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우리가 그 무용의 역사 안에서는 이제 모더니즘의 처음 그 시작? 그래서 무용 역사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현대무용의 아버지 뭐 이런 닉네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우리가 무용을 다룰 때 지금과의 시차, 시간적 거리가 한 100년 정도는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면서 그 시대에 이런 이론들이 발생을 했었고 좀 시대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이걸 좀 현재화시키는 과정 안에서도 그런 오해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21세기 1990년대 이후의 어떤 무용의 경향에서는 그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그 무용의 경향 안에서는 모더니즘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근대성이라고 얘기되는 그 모더니티에 대한 모든 것들 다 반대하는 방식으로 컨템포러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움직임에 집착을 하거나 어떤 신체나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거나 어떤 그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 왔었던 그 움직임을 빼고 움직임이 없는 그런 춤들로 지금 변형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그것도 이미 20년 전, 30년 전의 경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의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지금 가장 그 예술이나 기술에서 지금 최전선에서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그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론들을 왜 가지고 왔는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비평적으로 접근하면서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면 지금이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좀 그런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라반에 대해서 무용 베이스가 우리가 공유하고 있으면 꼭 소개를 안 해도 되지만 일단 다른 이제 분야에 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9세기, 20세기에 그 독일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표현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독일에서는 이제 표현 무용 아우스트럭스탄츠라고 하는 그런 표현 무용이 시작됐을 때 거의 초창기에 그 무용 이론가이자 안무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모더니즘의 경향에 아티스트들과 학자들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이론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 라반의 공간 이론에서도 이런 모더니스트적인 그런 어떤 이론의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라반이랑 이렇게 같이 견주면서 했었던 미술이나 음악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쇤베르크나 칸틴스키나 그다음에 이제 철학 쪽에서는 델사르트 같은 그런 이론가들이랑 어떤 그 이론에서 접점들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간략하게 소개를 했었는데
이 라반이 무용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 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이 사람 자체는 이제 시각예술 쪽 이제 건축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모더니즘 시대에 이제 르네상스를 다시 불러오는 그런 운동에서 그리스 철학이나 기하학 이런 것들을 공간 안에서 공간 탐구의 이론적 백그라운드로 삼은 특징이 있죠. 그래서 라반이 움직임, 그리고 이제 신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나 춤에 관심을 가졌던 건 무용이라는 그 장르의 매력을 느껴서라기보다는 그리스 철학에 근거해서 인간의 신체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소우주라는 개념으로 어떤 우주의 그 진리와 그 삶의 어떤 그 원칙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리스인들이 생각했었던 우주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게 철학이나 기하학, 우리가 그리스 자연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에서부터 가졌던 사상들이 라반의 이론에는 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영역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접근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이론적인 그 이론에 대한 프로젝트는 그런 욕망과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 자체를 그 어떤 창조와 생성의 근본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움직임 자체를 통해서 인간이 완성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모토를 가지고 움직임 이론들을 발전시켜 나갔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신중심의 그 춤 안에서, 특히 이제 발레 같은 경우는 인간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요정이나 환상 속에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인물들을 주로 무대에 불렀는데, 라반 이후부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로 그 과거의 어떤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무용이 넘어가는 그런 어떤 그 가두교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용 이론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체는 어떤 학문에 걸쳐서 다양한 영역에도 있기 때문에 꼭 춤 이론, 뭐 무용 이론이다, 안무 이론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확장성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용학 안에서는 그 라반이 만든 이론이 라바노테이션, 그 움직임을 기록하는 거, 그다음 라반 무브먼트 어널리시스는 움직임의 특정한 퀄리티나 구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툴, 어떤 프레임이 되는 분석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티브 라이팅 같은 경우는 라바노테이션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해서 그 기록할 수 있는 움직임의 하나의 기록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용에서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거의 라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코레올로지라는 말을 라반이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코레오가 춤이라는 뜻이고요. 올로지가 이제 학문, 디스플린이나 논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는 그런 학문이 또 코레올로지예요. 그래서 코레올로지라는 것 자체는 춤의 어떤 폼, 뭐 발레냐 한국무용이나 이런 어떤 장르나 테크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어떤 논리와 어떤 원칙과 어떤 그 우리가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디스플린들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구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논리나 과학을 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코레올로지라고 할 수 있죠. 그 제가 코레올로지로 논문을 썼거든요. 코레오그라피의 로직. 예, 코레오그라피가 그냥 움직임을 나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안무가들의 창조적인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안무가 구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논리와 과학, 그러니까 그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겠죠. 그 100% 절대적인 이론은 없으니까 그 컨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논리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좀 학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도 이런 코레올로지의 넓은 영역에서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지루하지 않아요? 벌써 지루하지.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 얘기나 좀 이런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코리아틱스의 어떤 그 요소들이나 개념들에 대해서 거의 소개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맥락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소개했었던 그런 내용들처럼 그 그리스 자연 철학 좀 이따가 소개가 되겠지만 뭐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 더 이전에 뭐 데미우로고스 같은 그런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자연 철학의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과학이랑 철학이 분리되기 이전에 이제 그런 어떤 학자들이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피타고라스나 이제 이런 어떤 학자들의 이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공간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 영향이죠. 기하학이에요. 그래서 기하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모든 뭐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피타고라스의 그런 그 선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수학적인 질서 그리고 그것을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그게 움직임이건 예술이건 자연이건 우주건 네, 그런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공간을 분석했을 때 라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들이 어떤 사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갖게 되면 그게 분명하게 공간 안에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폼을 갖춰야 그것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수학의 영역이긴 하지만 예술에서도 좀 더 창의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그리고 라반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의 형태로 이해하기 위해서 형태로 이해하는 그런 그 태도들은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근거에서 다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일어나기 위해서 움직임의 어떤 그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공간 위에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되고 이건 굉장히 실증적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무용 같은 경우 되게 추상적이고 은유적이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라반의 입장에서는 형태를 반드시 남겨야 그리고 증거물이 공간에 남아야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인지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그 김사라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기하학이나 어떤 공간에 대한 학문의 접근 같은 경우들은.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하다가 픽살이 날까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수학을 뭐 이게 라반의 어떤 그 제시하는 틀 안에서만 기하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하학의 뭐 학문적인 깊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라반이 이제 건축 공부를 하거나 했거나 아니면 이제 모든 라반 노테이션 다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했을 때 그 움직임과 폼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이라는 어떤 특정한 요소가 중요하게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라반이 생각하는 스페이스 그 자체는 하나의 우리가 좁은 영역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전적인 용어, 그 어휘를, 그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또 우주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주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공간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신체랑 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 접근한다. 무용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신체적으로 하면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이나 뼈, 또 세포, 아니면 근육, 이제 이런 굉장히 나로부터 뭔가를 그 발굴해내는 이런 어떤 신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간으로 분석한다는 거는 그 움직임의 어떤 창조에서 나한테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냥 무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걸 확장시켜 보면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상황, 그리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장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어떤 그 타인과 그리고 우리라는 어떤 큰 영역 안에서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돼요. 그래서 신체 중심의 어떤 분석과 공간 위주의 어떤 움직임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그 외부적인 그리고
나를 제외한 혹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무엇, 상황, 컨텍스트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만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공간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든지 1, 2, 3차원 혹은 뭐 4차원 더 N차원의 공간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서 움직임이나 아니면 무용이나 어떤 예술의 영역 안에서 공간을 집어드는 것은 어떤 확장성 그리고 창작의 어떤 잠재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우주 공간을 생각해 봤을 때 천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이 그 우주 공간을 생각했을 때 라반이 다 형태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생각했을 때 느낌적인 느낌으로 넓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 뭐 광활하다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라반은 우주도 원으로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 생각하죠. 천구라는 그 우주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떤 진리들, 거기에 탐구하고자 했고, 이 구랑 똑같이 닮아 있는 인간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몸 주변의 스피어, 구, 이 두 가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계속 탐색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신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움직임을 다 분석을 해내면 결국 우리는 우주를 알 수 있다. 이런 어떤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라반 이론을 보면 그래서 우주가 뭔데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시작은 그렇게 했으나 이제 그 신체도 너무 복잡하거든요. 신체도 굉장히 복잡한 유기체이고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라반이 살아 생전에는 인간의 움직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참작하다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었던 어떤 이 공간을 우리는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하나의 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라반이 코레오틱스 그 공간 조화 이론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그 왼쪽에 있는 개인 공간이에요. 키네스피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움직임 분석은 다 이 개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라반 공간 분석을 한다. 그런데 뭐 그 동선이나 예를 들면 아니면 어떤 장소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는 아니면 군무의 형태를 막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는데 그거는 라반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라반의 공간이란 다 이 개인 공간의 구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움직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구랑 같은 폼이죠. 같은 모양 안에서 천구를 celestial spheres라고 하는 것을 키네스피어, 그 개인 공간으로 영어에선 번역이 되는데 personal space요. 근데 이제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는 구 형태의 가상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저씨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디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는 애니메이트 된 거예요. 이거는 다 가상으로 이미저리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미지의 어떤 공간이고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움직임을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에 지금 이 아저씨가 이 무용수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어떤 무브먼트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브먼트가 지금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공간에 내가 손을 댈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구라는 것의 특징이 꼭지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점들에 내가 움직임을 연결하면 그것이 하나의 움직임으로 신체를 연결하면 그것이 하나의 움직임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해가 잘 되시나요? 지금까지는 뭘 하려고 했는지 라반이. 네. 그 라반의 이론 중에서 가장 그 프린시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게 아까 이제 계속 그리스 철학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하모니예요. 하모니, 조화, 그다음에 균형, 밸런스. 그러니까 모든 그 아까 우주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주를 이루는 코스모스
어떤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되지 않고 그 질서대로 자기만의 움직임으로 계속 뭐 회전이라는 움직임이죠. 자기만의 어떤 그 움직임을 하면서도 질서를 계속 지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랑 균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코리오틱스도 그 춤에서의 어떤 조화에 관한 이론이에요. 유틱스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좋다라는 뜻이 어떤 조화나 균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질서를 이제 생각했을 때 가장 조화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완벽하다. 이제 완벽한 어떤 그 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창작을 했을 때 다른 뭐 미술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다른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균형감이나 이런 것들이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지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자극적인 아니면 다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예술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신체를 다루기 때문에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춤추다가 죽지 말아야 되거든요.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균형이 무너졌을 때 그런 어떤 균형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조화가 깨졌을 때는 우리는 이제 사고로 직방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신체라는 되게 연약하고 취약한 매체를 다루기 때문에 안전을 이유에서도 우리는 그러니까 되게 그 실용적인 이유에서의 어떤 그 조화, 균형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대 때 르네상스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들 모더니즘 시대에서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미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런 방식들이 다 어떤 수학적으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라반의 움직임의 이론들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계속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원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수직으로 한번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수평이나 시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버티컬 움직임, 그러니까 라반도 현대무용을 그 창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움직임의 어떤 구성 원리를 보면 내가 지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만약에 수직면이 이제 수평이랑 수직이 같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2차원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의 공간에 내가 수직이랑 그 수평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앞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조화로우려면 이렇게 움직이면 그 다음 움직임은 이거여야 돼요. 앞으로 전신.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수직 수평 시상에서도 조화와 균형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컴포지션들. 그래야지 그게 봤을 때도 안정감 있다, 조화롭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황금 비율과 같은 우리가 황금 비율로 잘 짜여진 얼굴을 보면 비율이 잘 맞는 얼굴을 보면 우리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미술에서도 황금 비율로 뭐 조각을 만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황금 비율은 성형외과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이론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조화를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미학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라반은 이제 조화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황금 비율이나 어떤 조화나 이런 것들 보링하잖아요. 지루하잖아. 조화 잘 맞춰진 그런 것들. 뭔가 자극이 있고 감각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또 현실적이고 이런 것들 느끼고 싶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신체를 다룬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비트루비우스 인간과 같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비율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천구와 개인 공간 둘 다 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라는 것, 그것을 근원으로 하고, 이 구가 디폴트예요, 공간에서는. 그래서 구라는 공간을 벗어나면 안 되죠. 근데 이건 이제 형태적으로 원이기도 하지만 창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대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정육면체나 뭐 아니면 그런 아이코사헤드론 뭐 정20면체나 이런 다른 도형도 삼각형, 뭐 예를 들면 정사면체 이런 것들은 꼭지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꼭지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서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의 관점에서 구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의 디폴트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동양에서의 어떤 시각들, 그리고 어떤 아키타입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을 때 그 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완결성, 전체성, 이거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 완벽한 그 어떤 형태. 그래서 그 안에서, 완벽한 형태 안에서 신체를 그 안에 배치하고 그 안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를 매체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창작 수업을 할 때 움직임을 짜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야, 3개 한번 짜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움직임이, 그러니까 신체로 나올 수 있는 거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팔도 이렇게 뒤로는 안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사고했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뭘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구 안에 꼭지점들을 네가 다양하게 움직여 보세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내가 공간을 이렇게 닿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팔을 어떻게 만들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출발 지점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원을 계속 인식하는 것, 그것은 나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고 공간에 대한 완전성을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이제 메이커들이, 이제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디폴트된 공간으로 원을 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거의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기하을 플라톤의 공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입체 도형에서 배웠었던 그 공간들이 라반의 코리오틱스에서는 크리스탈 폼이라는 뜻으로 결정체, 움직임의 어떤 결정체라는 뜻으로 그 움직임을 발전시켰을 때의 공간으로 삼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플라톤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가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사람 이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원료들에 의해서 하나의 질서를 이루고 그것이 결합되거나 아니면 순서대로 나타나면서 우주와 전체 자연이 구성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이 아니라 데미우르고스, 그러니까 구성하는 자가 어떤 창조자의 그 지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창조를 할 때 그것은 없는 것을 갑자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성이고, 이게 또 우주 생성과 자연의 생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자연과 우주에서의 그 우리가 원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원소들을 생각을 하고 그 원소들, 보이지 않는 그 원소들을 보이는 하나의 어떤 폼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입체 도형이죠. 그래서 플라톤이 제시한 입체 도형줄 중에서 이런 그 플라톤의 정다면체, 지금 보이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의 도형을, 움직임을 만드는 데 기본적인 그 요소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라반식의 어떤 정사면체는, 라반식에 따지면 이게 지금 밑변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정사면체에서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하나의 그 조각과 같은 그 포즈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정사면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성이 아니라 이렇게 뭐 아름다운 포즈를 만들잖아요. 그 동작적으로. 그러니까 동작을 만들 때 그러니까 포즈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정사면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육면체는 각각의 꼭지점이 수직, 수평, 시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우리 인간의 몸이 3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 수평, 시상이 같은 강도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 3차원적인 몸에 가장 적합하고 이 큐브 안에서 우리가 움직였을 때는 가장 인간적이고 또 인간의 표현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정육면체에서 발생하는 움직임들은 다 다이아고널이에요. 김사라 소장님, 다이아고널. 혹시 이런 의미였나요?
다알고나 다알고나 약간 비껴서. 네. 그래서 이 정육면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이렇게 3차원의 동작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 이쪽 공간을 라반식으로 얘기하면 오른쪽 앞 위예요. 그럼 오른쪽 앞 위는 이 공간을 얘기하거든요. 부르는 명칭이 오른쪽 앞 위라고 얘기하는, 만약 이쪽으로 가면 몸통이 트위스트가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약간 다이아고날을 신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정육면체고, 라반이 생각하기에 발레는 2차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평면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대무용을 만들 때 좀 더 인간의 표현이 풍부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현대무용의 모든 테크닉들 잘 생각해 보면 그라함 테크닉도 마찬가지고 엄청 꽈요. 이렇게 트위스트. 몸을 3차원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무용이 되게 표현적이고 인간에 더 가깝고 더 그 지구적인 움직임이다. 지구의 움직임이다. 휴먼 무브먼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어떤 인간에 대한, 니체 이후의 어떤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철학적인 사상도 있지만, 기하학적으로 보면 2차원에서 3차원의 공간을 점유하는 순간 우린 모더니즘이라는 거를 갖게 되거든요. 모더니즘의 시간들, 모더니즘의 어떤 테크닉들을. 그래서 그 어떤 그 예술에서의 공간적인 혁명? 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차원의 공간을 3차원으로 틀면서 다른 예술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거. 그래서 정육면체의 다이아고날은 라반 이론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다음 정팔면체는 지금 이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를 연결하다 보면 그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서는 수직, 수평, 시상 다 1차원의 선의 어떤 움직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팔면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밑면도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장 불안정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1차원의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위아래로만 뛰거나 가장 간단하게 1차원의 움직임을 우리 거의 퓨어한 1차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단순한 그런 움직임이 바로 정팔면체에서 발생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당이 위아래로 계속 뛰는 거, 이제 이런 게 되게 1차원적인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순한 움직임, 이제 이게 정팔면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잘 꼭지점을 연결해 보면 수직과 수평과 시상의 선들이 만나서 발생하는 거다. 그리고 정20면체 지금 보기에도 꼭지점 엄청 많잖아요. 꼭지점 12개가 발생하는 꼭지점, 지금 이 중에서는 제일 많은데 도달할 수 있는 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20면체 상에서 라반식의 컴포지션, 라반의 코레오그라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게 바로 정20면체예요. 라반이 그 움직임을 만들 때, 라반 시대의 코레오그라피를 할 때 정20면체의 꼭지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나느냐, 여기에 원칙을 만드는 게 라반식 현대무용에서의 베이직 엑서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정20면체에서 발생하는 움직임들은 2차원의 공간들이 연결돼 있고 2차원 수직면, 수평면, 시상면의 움직임들이 연결돼 있고 이런 거죠. 지금 이게 정20면체거든요. 그러니까 큐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꼭지점. 중요한 건 이 꼭지점을 어떤 방식으로 오더링을 만들 수 있을까? 순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가 창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포지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정 12면체는 라반이 움직임으로 발생시키는 거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플라톤의 5가지 도형이긴 하지만 정 20면체가 거의 9에 가까운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정 20면체는 면도 오각형이라고 하는 건 가장 완벽한 펜타곤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정 20면체는 이미 그냥 키네스피어 9에 가깝기 때문에 정 12면체는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것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로 라반이 사용한 크리스탈 폼은 이 4가지의 도형들을 중심으로 움직임들을 만들어냈어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네. 혹시 질문이 생기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생각들, 그리고 라반의 사상의 토대를 이루는 공간적인 개념들이 다 그리스 철학에서 왔다면 그 시대, 모더니즘 시대의 회화와 음악을 만들었었던 그런 그 인접 예술 장르의 그 작가들, 예술가들과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그 움직임 이론을 발전을 시켜 나갔죠. 그때 이제 그 가장 움직임에서 어떤 데코레이션을 다 걷어낸 상태에서 점선면, 그러니까 퓨어한 어떤 조형의 어떤 기초 요소들을 가지고 그리는 그런 방식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라반도 움직임에서의 점선면 입체를 가지고 와요. 시각 예술에서 점선면 입체를 가지고 와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무의 상태를 얘기하고 선이라는 것은 1차원을 의미하는 가장 그 단순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그런 공간성. 그 다음에 면이라고 하는 것은 선보다는 복잡하지만 완벽한 입체보다는 덜 복잡한, 그냥 애매한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걸 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체가 가장 인간의 몸에 적합한 그런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거의 이게 어떤 움직임의 어떤 진화론과 같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단순하게 조금 복잡하게 더 복잡하게 그 가장 기초적인 그런 그 요소들 그 폼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움직임 이론을 거의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라반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점선면 입체, 그 1차원, 2차원, 3차원 그 동작에서 나타나는 어떤 공간성을 거의 시각예술에 가깝게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라반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개별 요소들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발레라는 견고한 형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형식은 발레는 점막 발레, 뭐 삼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꼭 빠져도 어떤 형식들이 꼭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 이제 이미 이제 발레가 아닌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캐릭터들은 어떤 사회적으로 되게 고정된 캐릭터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들. 근데 라반은 이걸 다 요소별로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폼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점선면 입체 이러면서 뭐 가장 인간에 가까운 움직임들을 모던 댄스라고 그 표현주의 무용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표현주의 무용과 원시 시대 1차원적인 그 춤에 어떤 하이라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선의 움직임이고 이건 입체의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개별 요소들 그 특징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들 하나의 큰 틀이나 폼을 구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움직임을 되게 세분화해서 원료 자체의 특성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들은 지금 어떤 창작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수평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거대한 하나의 무용이라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존재하는 그 개별 요소들이 무엇이냐, 제로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그런 시각을 열어줬다는 건 저는 지금에도 되게 중요한 그 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모더니즘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화음 체계, 도미솔 뭐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 그런 화음 체계를 버리고 자체 도 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게 그냥 그대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이후에 커닝엄의 생각에서도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공간이나 스페이스나 타임이나 신체의 관계를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에서는 이런 시각들이 계속 견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제 생각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술에서는 이제 지금 얘기했었던 그런 어떤 요소들 좀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코리오틱스를 이제 얘기할게요. 너무 앞에 주변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까지는 괜찮나요? 혹시 중간에 궁금한 점들이 없으셨나요? 괜찮아요? 네.
질문하셔도 돼요. 또 딴 데로 갈까봐 궁금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공간조화라는 그 말 안에 코레오틱스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우리가 지금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사실 코레오그라피거든요. 코레오그라피. 이제 코레오그라피가 이제 그 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안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때도 잠깐 제가 사전 미팅할 때 얘기했었는데 라반 아까 기하학적인 어떤 그런 시각에서 코레오라고 하는 것을 그 쉽게 무용하게 해서 이제 춤이라고 번역하는데 코레오 자체가 원이에요. 원. 원 서클을 얘기하죠. 그래서 코레오소피아는 이제 원에 대한 철학, 원에 대한 어떤 지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원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모든 철학적인 사상 총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코레오소피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레오그라피는 이제 안무죠. 근데 안무는 원에 대한 쓰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픽, 기록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원 안에서 우리가 어떤 움직임들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흔적 형태로 남는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안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코레올로지는 원에 대한 논리, 과학 이런 것들 얘기하고 기하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어적인 거, 언어학적인 어떤 문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도 코레올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레올로지는 그 보이는 특정한 형태 안에 존재하는 원칙들,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 이런 걸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 팔이 쭉 뻗었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팔이 너무 뚱뚱하네. 뭐 어떤 그 보여지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계속 감상을 하잖아요. 근데 코레올로지적인 감상은 내가 이렇게 어떤 공간으로 움직임을 했을 때 그것의 공간이 3차원적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그것의 스피드가 어땠는지 신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전후 움직임과 어떤 논리에서 이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신병자처럼 계속 막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파는 게 바로 이제 코레올로지의 접근이라고 다 하나 다 뜯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사실. 왜냐면 움직임이 빨리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보면서 막 분석을 하는데 이미 움직임은 딴 데 가 있어. 딴 데로 막 딴 데로 가 있으면 늦었네. 그리고 그 다음 걸 또 분석을 못하는 움직임을 딱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되게 코레올로지적으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영상 매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석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 코레오틱스, 또 조화로운 움직임의 실천적인 연구, 그리고 원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찾기 위한 연구, 이제 이게 코레오틱스라고 할 수 있죠. 그 춤에서의 어떤 공간적인 것들은 그 전에 라반 이전에도 계속 그 탐구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라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 개념을 어떻게 철학이나 아니면 관련 학문에서 예술에서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조금 더 넓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라반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그 건축? 아니, 건축이 아니라 조각?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 공간 예술, 이런 말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떤 형태적인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간적인 탐구가 필요하고, 철학에서도 계속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이런 과학의 어떤 발전사를 얘기할 때 절대 공간에서 상대 공간으로 변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간 안에서도 계속 무용이나 아니면 다른 움직임이나 아니면 공연 예술 안에서도 공간에 대한 탐색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류학 과학이나 철학이나 뭐 예술뿐만이 아니라 인류학이나 문화를 밝히기 위해서도 공간적인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다. 그래서 그 에드워드 홀이 개발한 프록시믹스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나랑 얼마나 근접한가, 그러니까 근접성의 원리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질서, 이제 이런 것까지 그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차원을 연구하는 것. 이 프록시믹스에서 나온 그런 이론들은 사실은
어떤 무용이 어떤 고립된 영역에 존재하지 않고 문화나 사회, 정치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적인 아이디어를 좀 사회문화적인 곳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안드레 레페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의 코레오그라피를 얘기할 때, 움직임의 구성을 얘기할 때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움직임과 뭐 이 움직임 이렇게 나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프록시미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카이브 같은 자료를 나열하는 어떤 전시를 할 때도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많이 올려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카이브에서 중요한 건 이 자료 다음에 선택된 자료, 이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거, 그것도 프록시미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 그게 뭐 한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와 얼마나 근접한가, 나와 얼마나 친밀하고 근접한가를 먼저 거리 측정, 그 공간적인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행위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사회학 안에서는 이제 프록시미티 이론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반 이론에서 비슷한 이론이 그, 그 use of kineспhere라고, 키네스피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키네스피어를 공간을 좁게 사용하는지, 중간 정도로 사용하는지, 넓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상황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키네스피어는 이미 내가 팔을 뻗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저 멀리까지가 나의 개인 공간인데, 움직임이 이렇게 리어한 내 몸에 가까운 쪽에서만 일어났을 때의 어떤 나의 상태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를 만들었을 때 그때 내 몸이 얼마나 내 키네스피어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다이얼로그의 특성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 use of kinesthesi에서 나오는 near, mid, far reach 이 세 가지의 단계가 바로 이제 그 사람의 특성, 움직임의 특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게 바로 에드워드 홀이 개발한 프록시믹스 안에서의 프록시미티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조형 예술에서 조각이 가장 완전한 예술인가요? 좀 회화 사람들이 들으면 싫어할 것 같은데. 조형 예술 안에서도 가장 조각, 3차원으로 다 돌아가면서 볼 수 있고, 관객의 수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각이 가장 완전한 조형 예술이다. 이제 이런 이론들, 그런 이론들을 봤을 때에도 어떤 공간, 예술 작품 자체가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미학적 태도, 미적인 태도나 미학을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이 말하는 움직임 공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톤의 우주 생성론에 근거해서 아까 구가 창조의 잠재성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사라지는 것들이 이제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삶에서 어떤 그 생과 사에 관련된 철학에서 가장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춤의 존재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순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의 우주 그 생성과 소멸에 대한 그런 존재론, 공간 안에서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고, 그게 이제 춤의 존재론이랑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창조의 생각을 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게 공간을 점유했을 때만 그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사라지고, 이제 이런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중요한 철학적 근거를 이루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춤의 존재론을 얘기하는 거죠. 사라짐과 소멸되는 것이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 네. 그래서 움직임이랑 공간을 하나의 세트로 봤어요. 세트. 두 가지가 움직임이랑 공간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공간 빼고 해봐. 네, 포기할 수밖에 없죠. 이 움직임을 하는 순간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는 계속 달라붙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내가 공간으로 인식하고 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느낌적인 나르시스적으로 이걸 움직였는지. 이미 공간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공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캐치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자연 철학에 근거해서 봤을 때 라반이 생각하는 안무라는 것이, 그러니까 움직임을 만들고 무용을 창작하는 방식이 질서를 만드는데 그 질서의 논리를 구축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안무의 대용품으로 사용했었던 용어가 이제 스케일과 컴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논리로 나열된 움직임의 구성. 그래서 라반 그 코레오틱스를 보면 A 스케일, B 스케일, C 스케일, D 스케일, 프라이머리 스케일, 엑시스 스케일, 거들 스케일 이렇게 이름 붙여진 스케일들이 많아요. 그게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는 움직임의 오더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뭐 프라이머리 스케일 가장 근본이 되는 움직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역시 1차원, 2차원, 3차원이 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리고 뭐 거들 스케일은 이제 공간의 주변을 도는 그런 스케일들 그리고 엑시스 스케일은 축을 중심으로 도는 것들 지그재그의 움직임들 그런 방식으로 그 특정한 움직임의 오더링의 논리를 만드는 방식을 이제 안무라고 얘기했고요. 컴포지션도 마찬가지죠. 움직임의 순서를 정해서 움직임을 나열하는데 그 움직임에서의 원리, 원칙, 표현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컴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사용되는 그 원재료들이 중요해요. 얘네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폼으로 딱 나타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이 사이의 질서들, 그 사이의 근접성들, 그 원재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성격을 드러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바로 무용에서의 안무에서의 컴포지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움직임에서 중요한 것은 폼이다. 어떤 형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되게 공간적인데? 이런 분석을 하거나, 이건 되게 조형적인데? 라는 어떤 그런 미학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그것이 이미 그 움직임 자체가 우리한테는 하나의 형태로 지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트레이스 폼은 실제로 움직임이 지나가면서 그려지는 하나의 어떤 형태를 얘기하고요. 내가 만약 이렇게 공간에 어떤 형태를 그렸다, 삼각형을 그렸다, 별 모양을 그렸다, 이런 어떤 형태가 정확하게 남으면 그 트레이스 폼을 따다가 그것이 점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입체적인 움직임인지, 1차원적 움직임인지, 키네스표에 어디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더링의 순서는 어떤 건지, 차원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것이 바로 트레이스 폼 분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섀도우 폼, 그림자 형태는 트레이스 폼에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 가시적인, 비가시적인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릴 때랑, 미안. 이렇게 그릴 때랑 그것의 다른 움직임이잖아요. 다른 움직임인데 트레이스 폼 분석하면 똑같거든요. 근데 섀도우 폼 분석하면 달라져요. 부차적인 형태 보이진 않지만 특질을 결정하는 다이나믹. 그래서 공간 안에서 우리가 다이나믹을 생각했을 때 어떤 에너지, 긴장감, 어떤 장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거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움직임인 트레이스폼과 그림자 형태가 두 가지가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림자가 항상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근데 예를 들면 그런 2차원 평면의 영상 안에서는 그 무게감을 표현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까지 발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되게 뚱뚱한 슈렉 같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때는 그 무게감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뚱뚱한 애가 확 걸어가면 옆에 있는 애들이 뛰는 그런 방식들. 그래서 이 무게감은 이 2차원의 평면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근데 이게 실제로 리얼리티 안에서는 그 사람을 인식할 때는 거의 중력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그 사람의 킬로그램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 분석에서 저 사람은 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지?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지? 그러면 무게감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런 어떤 그 무게감이라든지 시간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리얼 공간이 아니라면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약간 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움직임에 근접한 것을 만약에 한다면. 움직임 공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는 어떤 그 원리 원칙 분석에서의 그 과학적 접근이 가능한 것,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창작의 관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체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로 움직임 공간의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그 신체는 이제 리빙 아키텍처죠. 살아있는 아키텍처예요. 아니면 무빙 아키텍처, 움직이는 조각 건축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화의 원리와 균형의 원리가 필요하다. 가다가 쓰러지거나 조각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구조, 그 스트럭처 폼을 찾는 것이 움직임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드림 아키텍처는 이제 창작의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상상을 다 할 수 있죠. 그 예술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림 아키텍처, 꿈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모든 지금까지 라반 약간 변태인 게 이 모든 규칙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다 파괴해야 넌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는 몸을 다루고 있다는 거, 안전과 그 죽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춤추다 죽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 때문에 균형에 대한 기본 감각은 드림 아키텍처의 상에서도 깨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퍼스널 유니크니스는 이제 개인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그거는 신체마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내 키네스피어에서의 니얼리치가 15cm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30cm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퍼스널 스페이스 키네스피어는 만약에 하체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의 키네스피어는 완벽한 원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대로, 그리고 내가 이걸 느꼈을 때 내가 위라고 느끼는 것이,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은 눈을 살짝만 들어도 위거든요. 그러니까 위라는 공간이 완벽하게 남들이 100%다 이해하는 하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 눈을 이렇게 들어도 이건 위라는 공간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것의 공간은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혹은 상대적인 객관성을 가지면서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움직임을 계속 분석하면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자기 현존에 대한 거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프레젠스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가 공간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살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움직임 공간의 개인적 특성이고요. 그리고 환경이나 타자나 아니면 나의 장소를 인식하는 것은 그게 이제 나 개인으로서의 나를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 속의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주의 저 큰 질서 안에서의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공간에 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살피는, 그러니까 내 움직임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특성은 내가 지금 있는 위치를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개인적인 특성을 밝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라반 이론을 그 원칙과 원리를 요소, 그러니까 방법론으로만 배운 사람들은 그 방법론을 가지면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깔려있는 인식론이나 존재론이나 아니면 거기서 다루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질문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장시켜 보면 그렇게 견고한 원칙을 적용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미를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어떤 예술에서 창작과 개인에 대한 생각과 공간에서의 어떤 관계성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넓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들이 있다.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저희 요번에 그 권태현 선생님이라고 기획 요번 프로젝트에서 같이 해주시는 쌤 들어오셨어요. 쌤 잠깐 인사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기획한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처리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뭐 컨텐츠 에디팅하고 기획도 같이 돕고 이러고 있는 권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라반의 어떤 공간조화 이론의 어떤 개념적인 틀, 움직임 안에서 어떤 공간적인 것들을 염두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조금 더 확장적인 시각에서 지금까지 무용에서 공간을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춤에서 공간은 어떤 방식으로 안무가들에게 전유가 되어 왔었는지, 그 첫 번째를 보면 이제 형태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이제 그려내는 것을 16세기의 그 페이에의 기록법, 이거는 아마 양은우 선생님 아실 것 같아요. 그 페이의 기록법은 이제 여기 안에서 바로크 춤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 바로크 춤 안에서 그 춤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지 그 라이팅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코레오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기록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페이 기록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그 폼들이 다 이제 동선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신체의 팔의 어떤 움직임들, 그 다리의 포지션들, 이런 것들을 공간상에서 기록하는 방식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음악에 맞춘 방식으로 공간에서 움직임을 기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페이의 기록법 이전에 15세기에 이제 그 아르보의 오케소그라피라는 것도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이런 어떤 기록법이라기보다는 무용에서의 어떤 애티튜드나 아니면 무용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오케소그라피에서는 그 판사하고 변호사의 어떤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용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임을 어떻게 라이팅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했었던 게 이것을 공간화해서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을 만드는 게 코레오그래피에서는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링컨 컨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고전 발레 안에서의 이제 발레 마스터이기도 하면서 그 클래식 발레에서의 어떤 원칙들, 공간 사용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제안했던 사람인데, 링컨 컨스타인이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신체를 어떤 폼을 만들 때 그것의 어떤 공간의 방향, 에너지의 흐름, 그것의 자세, 이제 이런 것들을 마치 이제 도면을 치듯이 신체의 어떤 그 건축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그려냈던 게 이제 컨스타인의 방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번, 5번 자세로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때의 어떤 그 신체의 선, 그리고 방향, 곡선, 이런 것들, 에너지의 흐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간화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클래식 발레를 설명할 때 공간적으로 설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발레 안에서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큰 공간 안에서의 신체가 점유하는 공간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지나가는 트레이스 폼들이 어떻게 곡선과 직선을 점유하면서 이게 해부학적으로, 기능학적으로 어떻게 운동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주로 이제 발레 테크닉에서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발레 테크닉을 보면 딱 뭐 아라베스크 선을 만든다든지 어떤 자세로 선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축을 어떻게 수직으로 잘 세워야 되는지, 이제 이런 방식들이 이 용어의 사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공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공간과 움직임의 관련성 안에서 일어나는 방식이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아이코사히드론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 발생하는 것처럼 이것도 특정한 기하학적인 그 크리스탈 폼을 가지고 그 폼 안에 신체가 위치했을 때 어떤 포인트들로 신체를 점유할 때 어떤 동작이 나오는지 가장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그것이 표현이 가능한 이런 움직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움직임 훈련을 한 거죠.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라반인 것 같아요. 잘생긴 거 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포스트 모던 안에서 공간적인 어떤 혁명이 있었죠. 포스트 모던 커닝햄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이제 이본 레이너나 저드슨 철치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운동들을 무용사 안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는 공간적인 혁명도 있었죠. 그게 이제 비디오 댄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다른 매체가 들어오면서 신체의 운동성,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 공간을 넘어서서 다른 공간
공간에 어떤 방식으로 신체를 배치시킬 수 있고, 미디어라는 가상의 공간 안에 그러니까 어떤 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그것은 어떤 편집이나 아니면 다른 기술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에 대한 안무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라반까지 공간을 움직임을 창조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그 비디오나 다른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면서 더 다양한 공간 사용, 그것이 1차원, 2차원, 3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상과 실제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와 어떤 다른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러면서 공간에 대한 다른 차원에 대해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 커닝엄이 쓴 스페이스, 타임 앤 댄스라는 아티클을 보면 커닝엄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떤 공간이랑 신체에 대한 것들은 계속 기존의 무용 안에서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특정한 형식을 계속 향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공간이나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감각들 이런 것들이 무용에서 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제 공간을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 리얼리티에 가까운가라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실제에서 우리가 어떤 실제 생활에서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것들이 무용이나 예술로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몸의 신체적인 그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가상이나 실제 공간 이제 이런 것들이 무용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었던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움직임이 발생할 수 없는, 이렇게 교차되는 공간 안에서 신체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미학적인 그런 창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닝햄 비디오를 보시면,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이런 방식들의 공간 사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무대에서 하는 그런 공간들도 공간 사용하는 걸 보면 커닝햄이 그 무대 안에서의 어떤 정면이나 아니면 센터나 앞이나 뒤나 이런 공간을 다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웍도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의 어떤 위계적인 공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용수가 뒤로 돌면 그냥 뒤로 돌았을 때 뒷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신의 어떤 앞공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무대를 구획을 하고 바닥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여기가 가장 강조되는 공간, 1번 공간, 9번 공간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들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탈피하고 포컬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딱 초점을 둬야 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간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방향으로 가게 됐었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머스 커닝햄의 작품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단지 어떤 기술의 융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정치적이고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고 창작의 공간이나 창작의 잠재성을 다른 곳에서부터 찾으려고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고민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커닝햄 비디오는 지금 그때 예전에 미술관에서도 전시가 됐었고요. 어떤 기술과 몸의 만남, 예술의 만남, 이제 이런 전시들이 기획되는 과정 안에서 자주 소개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최근이지만 최근은 아닌 윌리엄 포사이드 90년대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커닝햄이 이제 50년대, 60년대에 어떤 비디오나 테크놀로지가 들어와서 다른 공간의 어떤 가능성을 춤에서 보여줬다면 윌리엄 포사이드는 이제 90년대 이후에 여전히 이제 윌리엄 포사이드도 이 시기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많은 어떤 다른 식의 어떤 예술적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 시기 90년대 이후만 하더라도 테크놀로지나 어떤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그런 이유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사이드의 그 임프로비제이션 테크놀로지 2011년도 근데 이게 원래 1994년도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비디오가 아마 퍼블리시 된 게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사이드의 임프로비제이션 테크놀로지를 보면 그러니까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신체가 점유하는가에 따라서 움직임이, 발생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디오 작업인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이 어떤 가상의 선들, 이제 라반식으로 말하면 어떤 그
프레스 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설정을 하고, 지금 포사이드가 지금 큐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큐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각각의 꼭지점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굉장히 라반이랑 비슷한 방식에서 움직임을 창작을 했었던, 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In room writing, you're going to imagine a room, its architecture and its contents, and you're going to analyze the architecture and the contents for its geometric content. In other words, a doorknob is a circle, for example, let's say. And so I might describe that with 2 points like this. Now, I have this imaginary doorknob in front of me, yeah? And in room writing, what we're going to do in one case of room writing, we're going to take that doorknob and knock it off the door, okay? Now the purpose of doing that is simply to take me off place. So I'm going to describe the doorknob, I'm going to lower it, and then knock it out of place. So then maybe I have a door, yeah? So I think the door is flat, and I'll do it very simply, yeah? And I say the door is here. And then I say, maybe the door is there, and I'm going to go and knock the door onto the floor. And then from that point, I might take the sides of the door, yeah, and try to slide that door across the room. 네. 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네. 다른 거. And this movement you see now, here, like this, yeah, parallel, but folding like this is called shearing, yeah? And the shear are when 2 lines that are parallel fold like this and maintain a relationship. And you can maintain, for example, a very common on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thighs and the forearms, yeah? And you can maintain a kind of parallelity, yeah, with attraction and repulsion between 4 different limbs, yeah? Boom. Okay. 그 지금 포사이드의 그 테크놀로지, 임프로비제이션 테크놀로지에서 보면 그 공간의 가상의 선을 설정을 하고 그 가상의 선 안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움직임의 가능성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보였었던 것은 내가 위치한 그 공간, 그 룸을 설정을 하고 그 룸 안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만든 도형을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기하학적인 어떤 도형들, 그러니까 원을 어떤 신체의 팔꿈치로 만들고 그 팔꿈치를 어떤 방식으로 이 룸 안에서 다룰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한 룸 라이팅 기술에 관련된 거였고, 그 다음에 2번째에 했었던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신체 안에서 가상의 선들을 생각하고 팔꿈치랑 허벅지 안에서 어떤 4개의 선을 만들어서 그 4개로 어떤 도형을 만들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움직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과 그것을 만들어진 하나의 그 입체 도형, 이제 이런 것들로 움직임을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초기적인 애니메이션의 방식이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뭐 아까 전 가상의 룸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90년대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 관련된 임프로비제이션의 스킬들이 개발이 되고 나서, 그리고 또 되게 재밌었던 게 2000년대 후반 정도 그때의 그 현대무용의 스타일들이 다 막 이런 식으로 바뀐 적이 있었어요. 다 추리닝 입고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포사이드의 어떤 이런 기하학적인 것들을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폼들을 그냥 따가지고 막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는 그 움직임이 한번 이렇게 막 그 전까지만 해도 면 막 이러다가 되게 복잡한 방식으로 바뀐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 안에서 이제 이런 원칙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번째 보여드릴 그 PPT 안에서는 똑같은 이제 포사이드 건데, 하나의 어떤 온라인 상에서 움직임의 재료로 그 재료를 만들 수 있는 다른 어떤 창작 작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Synchronous Object for One Flatting Reproduced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One Flatting Reproduced는 원래 포사이드 작품이에요. 원래 포사이드 작품을 하나의 어떤 그 재료로 삼아서 그것을 다른 매체로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거는 그 2009년도에 오하이오 유니버시티의 그 뭐 첨단 과학센터 거기 학생들이 만든 학생들의 작품인데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그 분야가 뭐 건축 그다음에 뭐 사운드 그다음에 뭐 회화 뭐 온라인 뭐 3D 디자인 뭐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일하는 예술가들이 움직임을 재료로 작업을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가 지금도 그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서 학생들이 만들었었던 그 자료 작품들, 그 작품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로 활용했을 때 좀 약간 고전적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아이디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원래 움직임, 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트레이스 폼들 있죠. 그러니까 흔적 형태들을 다 기술적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다 이걸 땁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원래 춤에는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움직임의 선을 애니메이션으로 다 재료를 따요. 이렇게. 네, 직선, 곡선 그리고 그 안에 발생하는 그런 움직임들 기본적으로 움직임의 트레이스 폼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신체를 그 컴퓨팅을 할 때 신체를 입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력값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임이 지나가는 트레이스 폼들을 다 미디어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만 다 남겨요. 신체를 뺀 움직임이 지나가는 이 트레이스 폼만 다 하나의 그 예술 작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재료로 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군무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재료들이 확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움직임의 재료들을 다 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각각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매체로 다른 예술 작품으로 환원을 시켜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다 이제 입력값 데이터로 다 저장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래픽 디자인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남겼었던 그 트레이스 폼들 이런 것들만 남겨서 하나의 3D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무용수들이 남겼었던 흔적 형태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흔적 형태들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게 그래픽이긴 하지만 그게 운동성을 담지한 그런 그래픽을 발전시키는 데에 움직임의 재료들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이렇게 다른 그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해요. 그 설명들을 들어보시면 여기에 대한 의도나 그 어떤 것들을 염두하고 작업을 만들었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무브먼트 머티리얼 인덱스가 나와 있죠. 여기 안에서 그 각각의 포사이드가 작업을 했을 때도 작품을 쭉 그냥 짜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를 여러 개, 뭐 10개 인덱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이렇게 나열하고 이런 방식으로 안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무가 되기 직전의 인덱스들을 그 작가들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그 홈페이지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건 이제 회화처럼 드로잉 툴로 사용하는 방식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는 그 움직임이 지나갔을 때의 그 하나의 선으로 그려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으로 그려졌었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볼륨화하는 작업들. 음, 네. 이런 방식의 볼륨이 제너레이팅 되는 그런 과정, 그 안에서 어떤 움직임의 속도나 흔적들이나 무용수가 점유하는 장소들,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요 머티리얼이 돼서 신체만 쏙 빠지고 움직임이 남아있는 것들, 무브먼트를 재료로 한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보고 훅사이드 작업은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었던 것처럼 신체의 움직임들, 그리고 신체에서 발생시키는 뭐 다이나믹들, 형태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서로 그 무용수들과의 어떤 관계성, 그 관계들, 그리고 어떻게 대칭을 맞춰 나가는지 어떤 얼라이먼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간상에서 재구현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주요 방법이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그런 재료들은 다 움직임으로 사용됐다는 것, 그리고 그 움직임이 근본적으로 모든 예술 작업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실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이나 미술, 공학, 디자인, 그리고 또 무용, 여러 가지 어떤 다매체적인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원생들이 하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어떤 미학적 퀄리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 방법론적인 어떤 실험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포사이드의 작업 안에서 조금 더 안무에 관련된 안무와 어떤 형태나 다른 오브젝트들로 그 공간적인 사고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게 2000년대 이후에 코리오그래픽 오브젝트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예요. 코리오그래픽 오브젝트는 그 포사이드가 만든 아티클도 있거든요. 굉장히 짧은 아티클이 있는데 이게 컨템포러리 안에서 미술관에서의 어떤 작업들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한 작업들 이제 이런 것들 할 때 거의 바이블처럼 읽는 그런 아티클이에요. 그래서 이 아티클도 같이 한번 읽으면 우리 리서치를 하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사이드는 이제 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원래 안무에서 제일 중요했었던 게 움직임 그리고 신체였잖아요. 근데 안무 안에서의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신체가 아니라면 혹은 신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사물인 그게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기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매체가 들어왔을 때 안무적인 상상력을 훨씬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브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의 그 오브제 자체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안무적인 상상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우리가 쉔베르크 얘기하면서 어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성되지 않고 사회적인 코드가 입혀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다른 상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중요한 거는 움직임이나 어떤 그 무용에서 형식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신체에서 발생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신체가 환경을 인식하거나 신체와 어떤 오브제들의 관계나 아니면 신체가 배제된 그 오브제, 사물 자체의 어떤 특성들을 안무적인 그 접근으로 그것의 구조나 미학을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오브제를 통해서 안무의 잠재성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술 안에서 안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포사이드가 제안하는 코리오그래픽 오브젝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최초에 나왔었던 오케소그라피 안에서의 어떤 그 원칙과 라이팅, 언어화하는 어떤 작업들, 그리고 그걸 형태적으로 기록하는 방식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그 신체와 연결된 어떤 원칙들을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조작해야 되겠다. 그것에 규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디스플린들, 그리고 신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움직임을 어레인지먼트 하는 거, 어떤 그 배열이나 아니면 질서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안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안무는 신체가 빠져도 다 성립 가능한 것들이죠. 원칙이나 규율이나 어레인지먼트나 오더링이나 컴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은 신체가 없어도 가능한 안무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포사이드가 만들었었던 특정한 오브제들, 그 자체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오브제 때문에 운동성이 발견이 되고, 그 오브제를 움직이고, 그걸 조작하는, 오퍼레이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환경에 가장 적합한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무용에서의 그 안무라고 하는 게 되게 규범적이고 규율적이었다면 이게 완전히 내가 점유하는 공간, 보이지 않는 어떤 비어있는 공간, 이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폼을 가진 사물이 들어왔을 때 그 사물을 우리가 공간으로 인식했을 때는 움직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의 범위는 더 상상보다는 더 다양할 수 있고 더 개별적일 수 있고 그리고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그 리얼한 움직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안무적 오브젝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This is a volume in which it is impossible for certain classes of action to arise. Looking at the volume from the outside is certainly not the same as being in the volume. On the inside, what it does is compress you. It inhibits your freedom of action, your motion. It only allows certain postures. There's a limit. You can't stretch in some postures. And I have to say that many people will not be able to even sit up straight. It is, I think, primarily a metaphor. Something like this could provide an ample metaphor for time or political structures, social structures, anything that indeed might not allow certain classes of action to arise. 네, 지금 비디오를 보신 것처럼 이건 이제 하나의 어떤 건축적인 그 환경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환경적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았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 어떤 그게 제한적으로 작동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은유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오브젝트들을 관계해서 발생하는 어떤 무브먼트들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계속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이제 이런 계속 뭔가 새롭게 그 수행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굉장히 낮은 설 수도 없는 굉장히 낮은 공간이었다면 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환경을 인식하고 그 환경 안에서 우리 몸을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사회적 차원에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게 그게 어떤 코레오그래피 오브젝트적인 상상이고 공간과 신체와의 어떤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고 그것이 다른 사회적 차원이나 다른 어떤 그 환경적 차원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그 소개할 내용들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